우리 앞으로 어떤 교육 과정을 진행하게 될 건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교육 콘텐츠라고 적어놨어요. 네, 맞아요. 우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는 앞으로 어떤 교육을 어떻게 가져갈지, 우리의 목표는 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육 과정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우리 지금 다 목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심사과에 취업하는 게 아마 가장 큰 목표일 것 같아요. 지금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다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우리 의무기록사 면허증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의무과에 근무 중인 분들인데 심사과에 가고 싶거나, 아니면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혹은 간호사, 아니면 임상병리사, 아니면 간호조무사 선생님들께서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심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 환경들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도 한번 저 심사라는 거를 해보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배울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많이 없구나. 되게 배울 수 있을 만한 교육 콘텐츠도 많이 없구나. 라는 차원 때문에 제 교육을 한번 수강 신청을 해본 것 같은데, 아마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2016년도부터 청구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사실 지금 심사청구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V1 med이라는 심사청구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대표로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저는 2016년부터 열심히 청구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배울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학을 통해서 요양급여 기준집이라는 책을 통해서 공부를 했지만,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 요양급여 기준집이라는 책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법고시를 보는 것처럼 너무 글씨가 너무 빼곡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외웠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글씨로 너무 글로 풀어놓다 보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해를 하고 나니까 그 많은 글들 속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딱 있더라. 그래서, 아,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 내가 이 요양급여 기준집을 어떻게 보면은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쉽고 빠르고 유연하고 편하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교육을 조금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꺼운 요양급여 기준집에 있는 책을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랑 더해져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이 교육을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아, 오케이. 심사과에 처음에 들어가도 어느 정도는 자신감 있게 들어가서 어떻게 업무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난 자신 있다.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알려준 교육을 열심히 공부했고 나는 심사과에 들어가서 더 열심히 할 자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혹시 나랑 나는 혹시 병원에 지금 들어갈 순 없지만 회사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저와 함께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공부 진짜 열심히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같이 업무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게요. 정말 그만큼 의지가 있다면. 네. 그래서 일단 교육하기에 앞서서 제가 좀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교육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트 1부터 파트 16까지 있는데, 자, 파트 1에 있는 청구의 이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6번에 있는 포괄수까지 DRG라고 부르는 이 포괄수까지까지 공부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파트 1에 있는 청구의 이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일단은 처음에는 청구가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막연하게 청구를 하고 싶다라고만 했었지, 진짜 청구가 어떤 건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갈 거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청구는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보죠. 자,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은 우리는 병원에서 본인 부담금을 납부를 합니다. 자, 본인 부담금을 수납을 하면은 나머지 금액들은 어떻게 하냐? 총 진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만 우리가 이제 수납을 했으면 나머지의 공단 부담금은 어떻게 하냐? 그거는 그럼 병원에서 못 받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공단 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다가 청구하는 그 과정, 그거를 심사청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청구하는 그 과정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구의 종류도 있고요. 청구를 할 때는 또 보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구하시는데 또 방법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청구의 이해 단계에서는 오케이. 청구의 종류가 청구를 보내는데 원 청구라는 것도 있고 추가 청구라는 것도 있고 보완 청구라는 것도 있고 누락 청구라는 것도 있구나. 그러면 우리 원 청구, 추가 청구, 보완 청구, 누락 청구는 언제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또 궁금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본 교육에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보험 종류에 대해서도 역시 모든 환자들이 다 건강보험 대상자인가? 라고 여러분들도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다? 아니다. 건강보험 대상자도 있고 자동차 보험 대상자, 그 다음에 근로 중에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어떻게 발생되는 산재보험 대상자, 그 다음에 우리 의료급여 대상자도 있구나. 그러면 이 각각의 보험 종류별로 각각 집계를 해서 청구 송신도 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험 종류도 알아봤고요. 그럼 청구를 하는 방법은 뭐가 있지? 매일매일 오는 환자들을 심사평가원에다가 청구를 하는 건가? 아닌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청구를 하는 건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청구를 하는 건가? 이렇게 청구의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 주 단위 청구라는 거와 월 단위 청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 교육에서 월 단위 청구에 대한 개념은 뭐고 주 단위 청구에 대한 개념은 뭔지에 대해서 또 깊게 알아볼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청구가 뭐다? 그리고 청구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다? 그다음에 보험 종류도 어떤 종류가 있다? 그다음에 청구의 방법도 몇 가지 종류가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제 했으면 우리 청구의 일반 원칙으로 갈 거예요. 자, 청구의 일반 원칙에는 제가 어떤 교육 과정을 녹아냈냐면 우리가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진료를 보고 나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요청을 해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이제 한번 본 적 있으신가요? 맞아요. 우리 보험사에다가 실비 보험 제출을 할 때 어떻게 실비를 받기 위해서 영수증이랑 세부 내역서를 요청하거든요. 그럼 세부 내역서에 어떤 행위에 대한 코드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명칭도 볼 수 있을 거고 행위에 대한 금액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금액 있죠, 금액.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들은 상대 가치 점수라는 것들도 볼 수 있을 거고, 종별 가산율도 볼 수 있을 거고, 점수당 단가라는 것들도 볼 수 있을 거고, 요양급여 비용이라는 것도 볼 수 있을 거고, 수가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구의 일반 원칙에서는 이렇게 금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보는 모든 행위, 모든 것들이 이 각각의 점수가 있구나. 그게 상대가치 점수구나라고 여러분들은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거고, 그러면 그렇게 점수들은 어떻게 매겨지는 거지?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지만, 역시 이렇게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OT 시간이니까 나중에 우리 본 강의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종별 가산율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뭐냐면,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 종합병원급마다 어떻게 의료 자원의 정도가 달라요. 의료 자원의 정도라고 하면은 인력, 시설, 장비가 어떤 수준의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종별별로 어떻게 차등을 둬서 가산을 주는구나. 이거는 종별 가산율이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을 거고, 점수당 단가는 뭐냐? 어떤 금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각각의 행위별로 주어져 있는 상대가치 점수에다가 곱하기 점수당 단가를 곱하면 금액이 나오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뒤에 이제 시간에서 배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 종별 가산율을 곱하면 수가가 된대. 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구의 일반 원칙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러면 이 금액이 만들어졌으면 이 금액들은 급여인지 아니면 비급여인지 아니면 선별급여인지 아니면 본인 부담 전액 100% 납부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급여에 대한 개념, 비급여에 대한 개념, 선별급여에 대한 개념, 본인 부담 100%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급여에 대해서 혹시 비급여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 있나요? 맞아요. 급여는 보험 적용이 되는 거, 비급여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거까지는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선별급여는 뭔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겠죠. 이거는 뒤에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심사청구 매뉴얼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가로하고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자, 심사청구 매뉴얼이라고 해놨어요. 아, 그런데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라고 적혀 있네. 아, 그러면 청구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공기관이구나. 그래서 이 공공기관도 홈페이지가 있는데 우리는 청구를 하면 항상 그 공공기관에서 청구 결과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공공기관에다가 우리 병원 내에 있는 의료 자원, 즉 인력, 시설, 장비, 그 다음에 청구를 위해서 또 치료 재료대 이런 부분들을 다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심평원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요양급여 업무 포털 아니면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 이 사이트에 대한 운영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될 거고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어떤 거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청구를 하고 나서 우리가 그 청구액을 어느 시점에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예정되어 있는 어떻게 예정일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 근로복지공단으로 청구를 하거든요. 심사 청구를.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청구하는 방법도 우리가 알아볼 거고, 그다음에 청구를 했으면 심사 결과도 봐야 되잖아요. 그 심사 결과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와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요양기관 업무 포털 심사평가원에다가 청구를 하는구나. 하지만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디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청구를 하는구나까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시다 보면 심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어디에 들어가서 어디 메뉴 탭에 들어가서 어떻게 결과를 확인하는지 아니면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인력시설 장비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식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차등제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병원에서 처음에 입사를 하다 보면은 심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공공기관의 사이트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업무하면서 이걸로 인해서 잡아먹는 소요되는 시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공공기관마다 어떻게 보면은 콜센터가 있지만 이 콜센터 직원분들이 연결이 사실 잘 안 되고 소통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조금 부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교육 과정에다가 녹아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이 진찰료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로 우리 청구와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진찰료를 왜 공부하는지, 그다음에 입원료를 왜 공부하는지, 입원 환자 식대를 통해서 우리가 심사에다가 어떻게 적용할 건지, 투약료 및 처방전은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리고 15번, 16번까지 있는 포괄수까지는 우리가 심사할 때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교육을 하면서 왜 어디다가 어떻게 쓰이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히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심사를 위한 공부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를 위한 공부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면 일반인의 시각과 심사자의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진찰료의 일반인의 시각은 뭘까요? 맞아요. 그냥 단순히 의사를 보면은 산정할 수 있는 거가 끝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심사자의 시각은 어떤 거? 진찰료도 이 환자가 오늘 처음 왔는지 아니면 이 환자가 오늘 두 번째인지 아니면 이 환자가 치료가 종결되고 나서 30일 이내에 왔는지 아니면 30일 이후에 왔는지 아니면 원장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첫날에 원장님을 만났지만 둘째 날부터 물리치료 또는 주사를 반복 처방을 하는 경우라는 또 이 수가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또 물리치료만 받았는지 아니면은 이 환자가 지금 연령이 만 6세 미만인지 아니면 만 1세 미만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원예 처방만 발급을 받았는지 아니면 보호자가 내원해서 처방전만 발급을 받았는지 이렇게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상황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수가들이 되게 많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우리 심사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 관점으로 바라봐 줘야 돼요. 그래서 가령 진찰료 같은 경우에는 초진 진찰료와 재진 진찰료가 있는데 초진 진찰료는 원장님을 처음 봤을 때 산정 가능한 거, 재진 진찰료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볼 때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이 수가, 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초진진찰료, 재진진찰료라고 표현하는 거는 수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수가에도 금액의 차이가 있어요. 금액의 차이가 있다라는 게 초진진찰료가 훨씬 더 비싸겠죠. 왜 그러냐면 당연히 원장님이 진료를 볼 때 시진문진 촉진은 하지만 처음 본 환자를 어떻게 보면은 처음 본 환자한테 업무량이 더 훨씬 더 많겠어요? 아니면 오늘 진료를 보고 다음 날에 내원했을 때 그 환자에 대한 상태도 알고 이미 시진문진 촉진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진료가 훨씬 더 쉽겠어요. 맞아요. 그 업무량 자체가 초진을 본 대상자가 훨씬 더 업무량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초진 진찰료가 훨씬 더 수가가 높거든요. 근데 재진 진찰료도 산정을 할 수 있고 초진 진찰료도 산정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이것도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초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 심사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병원에서는 이 금액만큼 우리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사자의 역할은 뭐다? 지금 이 대상자는 심사 기준상에서 초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 그게 우리 심사과 심사자의 역할이다라고 여러분들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진찰료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산정할 수 있는 수가들이 다양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세부 급여 기준이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알아가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입원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반인의 시각은 입원료 그냥 입원하면 발생되는 거 그 비용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심사자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입원료도 다양한 종류가 있구나. 이 사람이 6인실에 입원을 했는지, 4인실에 입원을 했는지, 아니면 1인실에 입원을 했는지, 아니면 1인실에 입원을 했으며 상급 병실료인데, 아동병원과 그다음에 여성병원 같은 경우에는 1인실 입원료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1인실에서 입원을 해도 기본 입원료만큼은 지원을 해주네. 혹은 입원료도 격리실 입원료라는 게 있는데 근데 격리실 입원료 같은 경우에는 법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군 감염병, 2군 감염병, 3군 감염병 거기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을 할 수가 있대. 그러면 격리실 입원은 며칠 동안 이렇게 입원을 할 수 있냐라고 보면은 각각의 질병명마다 다르지만 전염력이 이제 소실이 될 때까지 아니면 어떤 검사를 3번 동안 해서 음성이 나와야지만 퇴원을 할 수가 있대. 그때까지는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입원료 파트에서 어떻게 배워갈 거예요. 그리고 입원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입원료는 100% 입원료 중에서 의학관리료의 40%와 병원관리료의 35%, 그 다음에 간호관리료의 25%라는 항목들이 있네. 그럼 왜 이렇게 입원료 100%를 중에서 쪼개놨지? 라는 부분도 여러분이 궁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출 외박을 하게 되면은 병원관리료 35%만 산정해야 되는데 근데 병원관리료는 뭐냐면 체감제가 적용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차등제도 적용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네. 그 다음에 만 8세 미만 소아가산도 적용이 안 되고 기본 입원료의 35%만 산정해야 되는데 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입원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정할 수 있는 기준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간호관리료 같은 경우에도 간호관리료 차등제라는 거를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 등급이 또 다르대. 그래서 우리 병원은 간호사를 많이 많이 확보하자. 그리고 환자 수 대비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배워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원 환자 식대예요. 맞아요. 입원 환자 식대. 맞아. 식사하는 거에 따라서 발생되는 비용. 우리가 집에서 식사라고 하면 그 단순히 그냥 밥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병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상황에 따라서 식사의 종류도 다양해요. 식사의 종류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병원이 집에서 식사하는 일반식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멸균식, 무균 치료실에서 제공하는 멸균식이라는 것도 있고 치료식, 당뇨 환자한테 제공이 되는 치료식이라는 또 코드가 있구나. 그다음에 경관유동식, 섭식 장애가 있는 환자한테 나가는 경관유동식이라는 게 있구나. 그다음에 산모식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애기들도 있으니까 분유도 있다. 근데 분유도 일반 분유랑 특수 분유가 있더라라고 여러분들은 또 이해를 하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식사를 제공하는데 식사를 제공하는 질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면은 인력 확보되는 수준에 따라서 영양사 가산이랑 조리사 가산이랑 또 직영 가산이라는 것들이 있대. 그 직영 가산은 병원에서 직접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하는데 얘는 영양사 한 명 이상이 있어야지만 직영 가산을 받을 수 있대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본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치료식 영양관리료라는 거는 치료식이 나갔을 때 산정 가능한 항목인데 치료식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은 영양사 한 명과 조리사 한 명이 무조건 있어야지만 치료식을 처방할 수 있대. 아무리 당뇨식이어서 처방을 나가도 인력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처방을 할 수가 없어. 라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투약료 및 처방전. 오케이. 투약료 및 처방료 투약. 우리가 경구약을 처방을 하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주사약제를 처방하거나 이런 경우에 또 산정은 가능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구나. 그래서 처방전. 우리가 병원에서 감기 때문에 원해 처방전을 받아서 어떻게 약국에 가서 약을 수령을 하지. 하지만 우리 심사자의 시각에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떠한 약제를 처방을 했을 때는 분명히 그 각각의 약마다 어떻게 효능 효과가 있거든요. 그 효능 효과라는 게 만약에 이 대상자가 어떤 신경병증성 통증 때문에 약 처방을 받았는데 이거는 감기약을 처방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으니까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된다. 그 효능 효과, 그 적응증에 맞게끔 약 처방을 해야지만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약 처방을 했구나. 그러면 우리 심사자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봐야 된다? 오케이. 신경병증성 통증 때문에 가바펜틴 제제를 처방을 했네. 오케이. 너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있었어. 그러면 우리는 이 약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심사자는 무조건 질병을 코딩을 잘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약제가 처방이 나갔는데 해당 상병이 없다. 그 효능 효과에 해당하는 상병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사평가원에서는 심사를 할 때 이 사람한테는 이 상병이 들어왔는데 이 약제가 처방이 나갔네. 그러면 두 개가 매칭이 안 되는 효능 효과가 그러면 삭감해야지라고 해서 이 처방한 약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심사를 할 때는 상병 코딩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약놈이 처방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병원에 처음 입사하면 그 병원 통계를 열어서, 그 통계라는 게 전자차트 EMR상의 통계를 열어서 최근 한 달 동안에 우리 병원에서 실제로 처방이 나갔던 그 약제 리스트를 뽑아서 그 약제마다 효능 효과를 외우고 그 효능 효과에 따라서 어떤 상병을 코딩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거를 실전으로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우리 주사료. 자, 주사료라고 하면은 우리 다 일반적으로 아시죠? 우리 병원 가서 주사를 맞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엉덩이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어떻게 팔에다가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오케이. 수액제 맞아 보셨으면은 어 어떻게 이렇게 수액을 연결을 해 가지고 여기 팔에다가 정맥에다가 어떠한 바늘을 꼽아서 그다음에 줄을 연결을 해서 수액을 맞잖아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수액제를 맞는 거에 따라서 또 행위료가 다르구나. 그걸 표현하는 게 정맥 내 점적 주사 이것도 어떻게 수액제의 어떤 용량에 따라서 산정 가능한 것들이 다르다. 100ml 미만, 100에서 500, 501에서 1000 이렇게 세 가지의 코드로 나뉘구나라고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무릎에다가 주사를 놨다 그러면 관절강내 주사라는 또 행위 명칭이 달려 있는 KK090 행위 코드를 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건초들이 모여 있는 데다가 주사를 놨다라고 하면은 건초 내 주사라는 또 행위류를 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신경과 신경 사이에다가 주사를 놨다라고 하면은 신경관 내 주사라는 코드를 또 산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트리거 포인트라고 해서 그 포인트에다가 주사를 놨다라고 하면은 근막 통통 유발증 자극 주사를 선정할 수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은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놓는 부위에 따라서 단지 바늘을 꼽는 건 똑같지만 놓는 부위에 따라서 명칭이 다르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놓는 부위에 따라서 어떻게
명칭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았으면은 각각의 행위마다 어떻게 급여 기준이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그냥 증상이 없는데 이 사람한테 관절광내 주사를 놓고 무릎에다가 아니면은 증상이 없는데 신경광내 주사를 놓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적응증을 가진 상병 코딩이 있어야지만 그 주사제는 인정이 되겠다. 주사 행위는 인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주사료까지는 이렇게 알아보는 걸로 하고, 자, 그 다음에 9번. 자, 마취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 일반인의 시각, 마취. 아, 맞아. 수술을 위해서, 통증을 안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마취? 맞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심사자의 시각 같은 경우에는, 마취도 여러 종류가 있구나라고 우리는 처음부터 의심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마취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마취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산정 가능한 행위료, 수가가 다르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마취료의 종류도 정맥에다가 마취를 하는지 우리가 프로포폴을 정맥 주사로 해서 마취를 시키는지 아니면은 우리 TV에서 보면은 마스크 써가지고 하는 마취가 어떻게 마스크를 이용한 어떻게 폐쇄순환식 마취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기관 내 삽관을 통한 폐쇄순환식 마취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척추 마취, 경막의 마취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이 마취료를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기준 시간이 하나의 코드는 1시간 기준이고 그다음에 1시간이 초과했을 때는 15분 초과마다에 대한 코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마취 기록지를 보고 우리가 마취 시간을 체크를 할 수 있고 마취 종류를 체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수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배우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항요법료예요. 자, 이항요법료 생각해 보면은 말은 어렵지만 물리치료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병원에서 우리 허리 아프거나 목 아프거나 아니면은 발목이 삐끗하거나 했을 때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아본 경험 있을 거예요. 그게 다 이항요법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항요법료 같은 경우에도 장비에 따라서 산정할 수 있는 어떤 수가나 행위 코드가 되게 다양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이항요법료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기본 물리치료라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어떻게 복잡한 어떤 복합 물리치료라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전문 재활치료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항요법료를 처방을 하는데 이 각각의 행위마다 일반 의사도 처방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혹은 전문의가 필요한가? 전문의라고 하면은 이런 행위의 코드를 처방하기 위해서는 정형외과, 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이런 식으로 이 전문의만 이런 행위를 처방을 할 수가 있다. 견인치료? 견인 치료도 목견인 치료랑 그다음에 골반 견인 치료가 있는데 골반 견인 치료랑 목 견인 치료가 혹시 전문의가 아닌데 처방을 할 수가 있나? 라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인력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알아갈 거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행위를 처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비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어떠한 장비에 대한 행위를 산정을 하려면 어떻게 장비 신고도 필수로 들어가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11번 처치미 수술료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입원 중에 어떤 환자를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뼈도 모르고 근육도 모르고 신경도 몰라요. 근데 수술하고 나면은 수술 코드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수술 코드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 수술 코드를 잡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의학용어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의학 용어를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도 처치 및 수술료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잡아갈 수 있게끔 제가 교육 과정에 녹여 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수술 기록지를 보면 그다음에 이런 용어가 오면 이런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겠다. 그리고 주수술에 대한 개념과 부수술에 대한 개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수술 기록지를 조금 더 잘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제가 정리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각의 어떠한 행위, 각각의 수술 어떤 기록에 따라서 산정 가능한 수술료를 우리가 알아가는, 배워가는 과정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검사료. 자, 검사 같은 경우에는 혈액 검사라는 것도 있고 조직을 떼어내서 하는 병리 조직 검사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능 검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 기능 검사라고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안압 검사, 뭐 청각 검사 등등 포함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기능 검사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검진을 받아봤으면 내시경 검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시경 검사, 내시경도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이렇게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 어떻게 검사료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라고 했는데 영상 진단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엑스레이 아시죠? 그리고 CT, 그다음에 MRI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 부위의 통증 때문에 그 부위의 어떤 이상 증상 때문에 촬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병 코딩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수겠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CT랑 MRI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지만 급여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급여가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급여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가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방병원에 만약에 근무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같은 경우는 다 똑같아요. 하지만 한방병원에서 시술료 정도만 다르다. 그래서 이 시술료의 종류를 우리가 알아보자. 그래서 침술, 구술, 부항술 이런 식으로 등등 있는데 침술 같은 경우에는 안환의 침술, 투자법 침술, 관절내 침술 이런 식으로 비강내 침술 이런 식으로 침술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약침술이라는 것도 있고 약침술 시 사용된 약제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구술 같은 경우는 직접 구술과 간접 구술이 있다. 그다음에 어떤 거 부항술 같은 경우에도 습식 부항, 그다음에 건식 부항이 있구나. 그러면 각각의 행위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급여 기준이 있구나. 횟수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그 횟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가면 좋겠다. 그리고 한방병원 같은 경우에 맞다. 추나요법이 옛날에는 비급여였다가 이제 급여로 됐었지. 오케이. 그럼 추나요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겠다. 단순 추나 말고 복잡 추나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뭐지? 그러면 온냉 경락요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병원에서 쓰는 핫팩, 아니면은 적외선 인프라레드,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한의사 한 명당 몇 명까지 케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또 알아볼 거예요. 자, 그리고 정신요법요. 우리가 정신병원에 내가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면 우리 정신병원은 의료급여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정액수가예요. 정액수가여 가지고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는구나. 그거에 따라서 입원료가 산정이 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 정신요법료의 종류 오케이. 정신요법 개인 정신요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집단 정신요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떻게 작업 및 오락치료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회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어떻게 교육을 하는 그런 거 관련되어 있는 어떤 수가도 있구나. 그래서 거기 정신요법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정신요법료를 어떻게 처방을 했을 때 의사가 어떠한 인력이 우리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정신요법료를 넣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포괄수가제 DRG라고 적어놨는데 우리나라는 행위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비용을 산정하게끔 되어 있는 게 행위별 수가제를 따라가요. 하지만 질병군별로 모아서 입원료를 만들어 놓은 포괄수가제 DRG라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수술이. 그게 뭐냐면 우리 산부인과도 있고 외과, 그다음에 이비인후과, 안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병군을 모아서 어떻게 포괄수가제 DRG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포괄수가제에서 어떤 것들을 배워갈 거냐? 오케이. A라는 질병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밖에 못 받아. 그래서 너네가 100만 원 초과를 해도 100만 원밖에 못 주니까 그냥 100만 원만 받아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 병원 차원에서 어떤 재료들을 사거나 아니면 행위료를 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제반된 비용들이 100만 원보다 훨씬 더 초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어. 너네 그러면 100만 원이 아니라 그 100만 원이라는 거는 질병군에 정해져 있지만 별도로 보상할 수 있게끔 내가 약제나 치료 재료대나 행위료에 대해서 별도 보상 항목을 만들어 줄게. 그러면 너네가 만약에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별도로 이걸 받아도 돼. 그다음에 이건 급여에 한해서고 비급여 같은 경우에도 너네는 100만 원에 다 원래 합쳐져야 되는데 이것도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게끔 치료 재료대랑 그다음에 어떻게 행위료를 별도 보상 항목을 만들어 줄게라고 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DRG를 보면서 그냥 묶여 있는 거는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지만 우리는 뭐다? 오케이. 그럼 별도 산정 가능한 항목들을 알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포괄수가제라고 하지만 질병군으로 묶어놨지만 중증도라는 게 있어요. 중증도를 0, 1, 2, 3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주고 있는데 만약에 단편적으로 우리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때문에
DRG를 시행을 했다라고 볼게요. 그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는 DRG에 묶이거든요. 그래서 그 DRG에 묶이는데 지금 분만 후 출혈이 500cc 이상이에요. 그래서 긴급한 수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분만 후 출혈이라는 상병 코딩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정상적으로 출산을 할 때보다 조금 더 위험하다라고 해서 중증도 가산이라는 것들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포괄수가에서 중요한 거는 별도 산정 가능한 치료 재료대랑 그다음에 행위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증도 가산을 받을 수 있는 상병 코딩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왕절개를 했는데 만약에 계속 임신을 할 수 있을 만한 임신 능력을 보존을 시켜 줬어요. 뭐 그런 경우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산부인과 가산이라는 것들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을 했을 때 자궁 및 자궁 부속기라고 하면은 자궁 또는 난소 절제술을 시행을 했을 때 임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시켜 줬다라고 하면은 산부인과 가산이라는 것도 별도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입원료 말고도 2 인실 내지 5 인실에 입원했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또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DRG는 별도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알아가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목차에 대해서 이 파트 16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은 심사 청구 뿌시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 제 파트 1부터 파트 16까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본 강의로 들어가면서부터 어떻게 조금 더 딥하고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은 저 믿고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심사과에 가서 처음에 근무할 때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